안녕하세요. 이 여자의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삼성 개헌 반대, 유신 체제 반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삼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삼성 개헌에 반대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김영삼과 박정희는 둘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은 박정희 정부를 저돌적이며 직선적으로 공격하면서 비판하였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의 저돌적 공격에 강공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창과 창의 싸움이었습니다. 김영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영삼은 1927년 12월 20일 경남 남해 바닷가의 작은 어촌인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일남 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영삼은 멸치 어장을 하는 부모 밑에서 부유한 삶을 삽니다. 김영삼의 할아버지는 거제도에서 최초로 멸치 어장을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래식어업으로 가난을 천직으로 삼았던 어촌 사람들과는 달리 멸치어업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일대의 수많은 주민에게도 생계의 터전을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영삼의 할아버지는 한문학이 소년의 인격 형성과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신식 학문의 중요성 또한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삼은 할아버지의 권유로 통영중학교에 진학했고, 해방 이후 김영삼은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9월 서울대학교 물리대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김영삼의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부는 김영삼이 오랜 독재 치하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거제에서 잡은 멸치를 야당 정치인과 제야 인사 그리고 지인들에게 한 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멸치 한 포 한 포에는 포근한 인정이 흘렀습니다. 김영삼이 나눠준 멸치를 민주멸치라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김영삼의 멸치 선물은 계속되었으며, 정치권에 있으면서 김영삼의 멸치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바보라 할 정도로 김영삼의 멸치는 유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은 대학교 2학년 때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에 나가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장택상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뒤에 국회 부의장이 된 장택상의 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김영삼은 장택상의 조직과 재정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정치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김영삼은 피난길에서 이천에 있는 하구의 고향에 은신하였다가 그곳에서 공산군에 저항하여 마을 주민들의 저항운동을 조직 지휘하였습니다. 일사후퇴로 부산에 내려가서는 물리대 사학과 취임 교수였던 국방부 정훈국장 이성근 씨의 주선으로 KBS에서 대북방상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김영삼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거제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25살로 당시 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살 때 하숙방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붓글씨로 써 붙여놓고 공부했던 정치가의 꿈이 이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은 이승만 대통령의 삼성 개헌에 반대하고 자유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당시 자유당 제2인자였던 이기붕이 김영삼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개헌 지지를 당부했으나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기붕은 김영삼을 직접 설득해서 개헌 대열에 끌어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김영삼의 아버지를 회유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기붕은 김영삼의 아버지를 서울로 오게 하여 김영삼이 이승만을 위한 개헌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잘 설득해서 개헌을 지지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않고 있었더니 이기붕이 아들을 잘 설득시키면 큰 회사 사장 자리를 하나 주고 집과 차도 마련해 주어 일생을 편안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제도로 내려가지 말고 서울에 꼭 좀 남아서 그 일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영삼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기붕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떠보았습니다. 이에 김영삼은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편히 살자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김영삼은 몸을 획 돌리더니 아버지 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은 자유당을 탈당한 후 4.4.5 개헌 파동으로 시작된 범야당 계열에 참가함으로써 향후 길고 먼 야당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955년 민주당이 창단되자 민주당에 입당, 민주당 구파 계열에 합류해 조병옥, 유진산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김영삼의 어머니는 1960년 거저대에 침입한 무장 간첩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모친이 무장 간첩에 의해 희생된 사실은 김영삼이 우익 보수 정치가로 자리 잡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김영삼이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통일에 대한 방법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야당인 민정당, 후에 신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정 측은 김영삼에게 쿠데타 지지 선언을 요구했고 공화당 창당 참여를 회유했으나 김영삼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김영삼은 백조그릴 사건으로 22일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백조그릴 사건이란 1963년 3월 22일 무교동 백조그릴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정계 인사 88명이 민주구국 선언을 하고 가도 시위를 벌인 사건을 말합니다. 1965년에는 야당인 민준당의 최연소 원내총무로 선출되었고 1969년에는 박정희의 삼성개헌에 반대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갔습니다. 1969년에도 전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주도하면서 야당과 학생들의 개헌 반대 시위가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화당은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69년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합니다. 개헌을 위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공화당의 개헌 전략은 김성곤 재정위원장이 앞장서서 김종필을 지지하는 개헌 반대 의원들, 야당 의원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재야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후 매수할 사람, 협박할 사람, 부탁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김영욱이 주도한 중앙정보부는 반대 인사에 대한 협박과 미행, 구타, 테러 등 노골적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공화당의 개헌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중앙정보부의 약점이 잡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반대 발언의 목소리가 낮으니 자연히 언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즉각 개헌안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이 와중에 1969년 6월 국회에서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가 삼성개헌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독재자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또한 삼성개헌의 반대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는 중앙정보부를 국민의 원부, 원한을 사는 부처라고 주장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공화당과 정보부의 충격은 컸으며 박정희 대통령도 몹시 화를 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김영삼의 발언이 이 조용한 개헌 정국에 하나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즉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저 정도로 반대 발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국민에게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계속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언자인 김영삼 총무에 대해 국민이 놀라고 무서워할 보복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김영삼이 귀가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력한 공업용 초산을 김영삼의 자동차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초산 테러 사건입니다. 삼성 개헌에 반대하는 김영삼을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부하를 시켜서 차를 타고 가는 김영삼에게 초산을 뿌리는 테러를 감행합니다. 다행히 평소에 차의 문을 꼭 잠그는 버릇이 있어서 테러범이 문을 열고자 했으나 닫혀 있어 그대로 창문에 초산을 뿌리고 도망갑니다. 초산이 얼마나 강했으면 차의 페인트가 다 벗겨졌습니다. 초산 테러 사건 이후 김영삼은 박정희 대통령을 한동안 박정희 씨로 불렸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자 야당 측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969년 10월 14일 새벽 2시경 공화당 소속 의원들 107명과 정의회 11명 및 무소속 의원 14명 등 도합 122명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점령 봉쇄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놔두고 길 건너편 국회 제3별관 3층에 있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집결합니다. 이곳에서 25분 만에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미리 배치된 6개 기표소에서 일제히 개헌안 투표에 들어갔고 10분 만에 투표가 끝납니다. 이효상 의장은 2시 50분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국민투표 법안도 제안 설명만 듣고 토론 없이 2분 만에 통과시킵니다. 야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 개헌은 통과하게 됩니다. 원내 총무 김영삼은 성명을 통해서 개헌안의 변칙 처리는 국회법상 당연히 무효로서 공화당은 제2의 쿠데타를 했다. 이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졌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만이 남게 되었다. 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삼선의 길을 열어주면서 정부를 계속 신임할 것인지 아니면 박정희 정권을 불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개헌안은 찬성 755만 3,655표, 반대는 363만 6,369표로 391만 7,286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삼선을 허용하는 개정된 헌법이 10월 21일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삼성개헌은 암울한 역사의 단초이긴 했지만 그 또한 시대 상황에 맞는 결과였습니다. 비록 관건이 극심하게 개입된 국민투표라고는 하지만 65%의 개헌 지지율은 경제개발을 이유로 권력 연장을 요구한 박정희를 국민이 지지했다는 증거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박정희의 개발 독재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렬한 개헌 반대 투쟁에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되었고 10월 국민투표에서 65%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써 영구 집권을 꿈꾼 박정희 독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김영삼, 박정희 두 공격수의 창과 창의 싸움의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